2010년 10월 3일 에릭 에스타블리는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 탐사를 위해 프랑스 아르데슈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세계사건 사고. 에릭 에스타블리는 1964년 9월 30일 생으로 당시 46세의 나이였으며 아내 에블린과 결혼하여 14세의 아들 아서가 있었고, 이들은 에릭의 수중 동굴 탐험에 대한 열정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아내 에블린은 에릭이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아들 아서는 학교 여행에서 처음 다이빙을 접한 후 아버지 에릭의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알프코트 다지르 알프마라팀주에 위치한 칸이라는 도시에서 해양 및 수중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중 동굴 전문 다이버로 생발리 에디트의 동굴 탐험 클럽의 회원이었고, 프랑스 스펠레오 세쿠르 자원봉사 다이버였습니다. 에릭은 SSF 다이버로서 2009년 3월 로트 지역의 러셀 동굴 구조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동굴 입구로부터 1km 떨어진 위치에 갇힌 다이버를 성공적으로 구조해낸 전문적인 프로 다이버였습니다. 에릭은 수중 동굴 다이버로서 탐험하는 것에 큰 흥미를 가졌고, 새로운 동굴들을 발굴하고 자신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동굴 지형을 조사하는 것에 성취감을 느꼈는데, 이것은 마치 명망 있는 산을 정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등산가와 비슷했습니다. 이러한 에릭의 탐험 정신을 자극하는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은 바로 프랑스 아르데슈 협곡에 위치한 드래고니에르 드 고 동굴이었습니다. 동굴의 입구는 절벽 아래에 있어 홍수 기간에 물에 완전히 잠기지만 이외에는 노출되어 있으며, 입구를 제외한 전체 동굴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따라서 숙련된 전문 다이버들이 아니면 접근하기조차 힘든 수중 동굴입니다.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은 1894년 폴 레이먼드가 처음 발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8년 에릭이 지형 조사를 통해 동굴 입구에서 1040m까지 지도화한 최초의 다이버였습니다.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 지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복잡한 동굴은 아니지만 동굴 자체의 통로가 협소하고 최대 수심이 87m이며 조사된 길이만 1km가 넘는 긴 터널 같은 모양입니다. 입구로부터 375m쯤 비좁은 통로가 넓어지고 길이 약 100m, 높이 약 40m의 챔버가 한 개 나타납니다. 그 후 다시 비좁고 지루할 정도로 긴 터널이 1040m까지 펼쳐집니다. 에릭이 동굴을 조사했을 때 그 끝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입구로 되돌아가기 위한 거리는 1km에 달했으며 한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탐험을 지속했다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릭은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의 끝을 확인하기 위한 여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그의 탐험 활동은 연기되었는데, 에릭은 SSF 구조대원으로 2009년 3월 러셀 동굴 구조 작전에 투입되었고, 이 작전은 그해 10월 말쯤 끝나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휴식기를 가지고 몸을 회복하는 동시에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의 끝을 확인하고 완전히 지도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10년 10월 3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에릭은 제호흡기 2개, 스쿠터 2개, 공기통 5개와 450m 다이빙 라인을 챙기고 아르데슈 협곡에 위치한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로 향했습니다. 다이빙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에릭은 생발리 에드티의 동굴 탐험 클럽에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 다이빙 계획을 알리고 홀로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은 통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통로 벽과 바닥에 실트가 쌓여 있어 잘못 건드리게 되면 가시성이 굉장히 낮아져 방향 감각을 상실해 다이버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를 살펴보면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은 길이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수심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구간이 두 곳 존재하며, 이 구간에서는 감압 정지가 필요해 상당히 난이도 높은 수중 동굴입니다. 감압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수심별로 무감압 한계가 있는데, 이는 감압 정지를 하지 않고 수면으로 상승해도 괜찮은 최대 허용 잠수 시간을 의미하며, 상승 속도 또한 제한적인데 통상 1분에 9m 이하의 속도로 상승해야 합니다. 패디 RDP 테이블을 보면 일반 공기통을 사용하는 첫 번째 다이빙 기준으로
수심 30m에서 무감압 한계 시간은 20분, 35m에서는 14분, 40m에선 9분으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무감압 한계 시간은 급속히 짧아집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소 함량을 높인 공기를 사용해 무감압 한계 시간을 늘리기도 하는데, 일반 공기 대비 산소의 함량을 높인 혼합기체를 통상 나이트록스라고 부르며 EANX로 표시하고 X는 산소의 함량을 뜻하며 EAN32, EAN36 등이 있습니다. 산소 비율을 높인다는 의미는 질소 비율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일 수심에서 일반 공기 대비 무감압 한계 시간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심 30m에서 공기는 20분, EAN32는 30분으로 무감압 한계 시간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다이빙은 반드시 무감압 한계 내에서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수심 40m를 초과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경우 감압 정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잘 관리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오래, 어느 깊이에서 감압이 필요한지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물 온도, 다이빙하는 여러 수심들에서의 시간, 이전 다이빙에서 남은 질소 포화도, 피로, 근력, 체지방 비율, 해류의 존재 등을 포함한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의 함수입니다. 이는 다이버가 계산해서 알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다행히도 다이브 컴퓨터는 신체 상태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계산하여 다이버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신체 상태에 대한 변수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이버는 스스로 안전 마진을 적용하여 더욱 보수적으로 다이빙을 계획해야 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감압이 이토록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잠수병 때문입니다. 잠수병은 다이빙 시 갑작스러운 압력 저하로 혈액 속에 녹아있는 기체가 폐를 통해 나오지 못해 혈관 내에서 공기방울을 형성하여 혈관을 막는 질환입니다. 심해에서 수면으로 너무 빨리 올라올 때 주로 발생하며 다이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환 중 하나로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다이빙을 시작한 에릭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좁은 통로에서 실트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직접 최초로 지도화하고 이번엔 1040m 너머를 확인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설렘을 안고 에릭은 점점 입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새 수심 87m, 길이 방향 375m 지점에 도달한 에릭은 수심 27m까지 올라가기 위한 감압 정지 정보를 다이브 컴퓨터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각 수심별 감압 정지를 차근차근 진행하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약 66m, 간신히 몸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협소한 통로를 지나자 거대한 크기의 챔버가 나타났습니다. 에릭은 차분히 감압 절차를 수행하며 수심 약 27m, 길이 방향 490m의 챔버 끝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지점부터 길이 방향 715m까지는 수심 변화가 작고 평탄한 구간이기 때문에 에릭은 마음 편히 수중 동굴을 감상하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715m 지점, 수심 약 36m에 다다랐고 다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도 끝부분인 1040m까지 약 3분의 1을 지나왔고 조금만 더 가면 새로운 영역을 탐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에릭은 가슴 벅찬 설렘과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길이 방향 950m, 수심 약 71m 부근인 두 번째 상승 구간 초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다시 수심 약 42m까지 감압 정지를 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도의 끝인 1040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부턴 완전 새로운 영역을 탐사하는 것이고 동굴 지도도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에릭은 앞으로 계속 전진했는데 수심 변화가 크지 않았고 천천히 상승하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한 결과 에릭은 1250m 지점을 넘어서게 되었고 수심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렇게 길이 방향 1300m 지점을 넘게 되었을 때 에릭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길고 길었던 이 수중 동굴에서 물의 표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에어포켓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에릭은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 구조 파악에 상당한 진전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발견으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렇게 물의 표면으로 상승한 에릭은 에어포켓이 실제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에어포켓의 공기를 마셔보고 싶었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공기 성분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위험을 무릅쓰진 않았습니다. 에릭은 계속 전진하여 길이 방향 약 1400m 지점에 도달했으며 에어포켓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의 끝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뻥 뚫린 통로 속에서 끝이 어디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입구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계획한 다이빙을 따르려면 이제 그만 입구로 향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에릭은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1400m까지 새로운 영역을 탐사한 것과 에어포켓도 발견하며 큰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동굴탐험클럽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300m 지점을 지나 1200m 그리고 1040m를 지나며 수심은 점점 깊어져 약 42m가 되었습니다. 에릭은 수심 약 71m, 길이 방향 950m 지점을 지나 870m 부근에 도달했는데 약간 이상한 점이 에릭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중 시야가 점점 흐려진 것인데 지금 에릭이 있는 곳은 입구로부터 약 870m 떨어진 곳, 입구 외에 다른 곳으로 이어지지 않는 좁은 수중 동굴 통로이며 다른 다이버도 없고 에릭 혼자 다이빙을 하고 있고 에릭은 베테랑 다이버로 실트를 건드리지 않으며 다이빙을 해왔는데 마치 실트가 휘저어져 있는 것처럼 시야가 갈수록 흐려지는 게 의문이었습니다. 에릭은 머지않아 그 원인을 알게 되며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780m 부근에 다다르자 에릭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돌들이 무너져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던 것입니다. 에릭은 크게 당황했지만 세계에서 손꼽는 프로 다이버답게 곧 안정을 되찾았고 통로를 넘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굉장히 협소하지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에릭은 크기가 더 작은 비상용 스쿠터를 밀어넣으며 작은 틈을 파고들었는데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가다가 스쿠터의 속도를 높여도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에릭은 이 작은 틈으로 통과하는 것은 물이라고 판단하여 스쿠터를 후진했는데 스쿠터가 작은 틈에 끼어서 후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쿠터는 작은 틈새에 끼어 빠지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고 에릭은 다소 격한 움직임으로 호흡이 가빠져 공기도 더욱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에릭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고군분투해봤자 이 돌덩어리들을 뚫고 입구로 되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은 공기통만 소진시키게 되어 자칫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비상용 스쿠터를 버리고 메인 스쿠터를 사용해 길이 방향 1300m쯤에 있는 에어포켓으로 다시 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에릭은 남은 공기와 스쿠터로 무사히 에어포켓에 도착하기를 기도하며 다시 되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동굴탐험클럽 회원들은 에릭이 6시간으로 예정된 다이빙 시간이 지나도 되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오후 7시가 다 되어갔고 에릭은 잠수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으며 동굴탐험클럽 회원들은 에릭을 찾기 위한 수색 다이빙을 오후 7시 30분에 시작했지만 에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회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오후 9시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의 에릭 구조 계획은 경찰서장에 의해 발동됩니다. 10월 4일 월요일 프랑스 스펠리오 세쿠르 구조 다이버 2명이 새벽 1시에 수색 다이빙을 시작했고 이들은 수심 52m까지 내려갔지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새벽 2시 30분에 수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은 길이 방향 1km가 넘고 동굴 통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최대 수심도 87m이며 감압이 필요한 구간도 존재하는 난이도 높은 동굴이었기에 이들의 다이빙 실력으로는 에릭을 구조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유럽 각국의 구조 전문 다이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SSF 다이버 3명이 오후 6시 30분
다시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 높은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의 다이빙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는데 수중 동굴 내부 가시거리가 약 30cm로 매우 짧았습니다. 따라서 SSF 다이버들은 길이 방향 450m 지점에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에릭뿐만 아니라 그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요청을 받은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의 동굴 구조 다이버들은 프랑스 아르데슈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영국 스위스 다이버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현재까지 상황을 전달받았으며 이들의 다이빙 계획에 대해 짧게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오후 3시 30분 영국 다이버 2명은 최소 5시간에서 최대 9시간으로 예정된 다이빙을 시작했으며 스위스 다이버 팀도 유사시 바로 다이빙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국 다이버 팀은 수심 약 87m, 길이 방향 375m 지점을 통과했고 감압 정지를 하며 길이 방향 500m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평탄한 지점에 들어섰는데 앞으로 나아갈수록 가시거리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길이 방향 715m를 지나 점점 하강하던 순간 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780m 지점에 다다르자 통로는 수중 산사태로 인해 돌들로 완전 막혀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다이버팀은 눈앞에 놓인 상황에 순간 당황했지만 수중 동굴 내 가시거리가 그토록 안 좋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이내 침착함을 유지한 채 돌들로 막혀있는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에릭의 비상용 스쿠터가 돌 틈새에 끼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에릭의 흔적들을 찾아 탐색을 계속했지만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면으로 상승했습니다. 영국 다이버팀에 의해 길이 방향 780m 부근에는 수중 산사태로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사실과 에릭의 비상용 스쿠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지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지질학자, 지형학자, 지구물리학자, 숨은 지질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르데슈 지역의 드래고니에르와 비슷한 여러 다른 수중 동굴은 비슷한 길이와 프로파일을 보이는데 길이 방향 1300m에서 1500m 부근에 에어포켓이 존재하고 건조 동굴이 형성되어 있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도 마찬가지로 1300m에서 1500m에 에어포켓이 존재하고 건조 동굴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스펠레오 세쿠로는 이 같은 소식과 여러 단서들을 종합한 결과 에릭은 되돌아오는 길에 수중 산사태로 막힌 좁은 통로를 뚫고 가려고 했지만 실패하였고 에어포켓으로 대피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이 좁은 틈새에 비상용 스쿠터를 남겨 그를 찾는 다이버에게 보내는 신호로 나는 여기 있고 살아있지만 나갈 수가 없다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에릭의 생존 가능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10월 6일 수요일 에릭 구조 방법은 두 가지 다른 루트로 진행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수중 작전으로 다이빙 팀이 길이 방향 780m 지점에 막힌 통로를 뚫고 지나가 에릭을 구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상 작전으로 표면에서 굴착을 통해 파고 내려가 780m 지점에 막힌 통로 너머 드래고니에르 에어포켓과 연결되는 곳을 찾는 것인데 이 지역 수중 동굴의 분포와 형상을 보면 드래고니에르 동굴로 이어지는 균열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곳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30분 굴삭기가 가동되어 땅을 파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SSF 구조 대원들은 굴삭기로 파는 구덩이에 돌을 제거하고 바닥을 다지는 등 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뉴스의 실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We have firm evidence that there's a hole on the other side, and this hole confirms our hypothesis. That is to say that we'll be able to reach the speleologist. We don't know for certain that we'll find him, but if this possibility does exist, then that's where we'll find him. On a peut-être une faille. We may have a shaft in the rocks big enough to let the speleologist through, so the operation consists first of removing all the superficial earth, then getting to the core rocks, and that's where we hope to find Eric Establi. Où on espère retrouver Eric Establi. 이와 동시에 동굴 탐험가 팀은 근처 동굴에서 드래고니에르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사 중입니다. 오후 8시 스위스 다이버 팀은 내일 다이빙을 위해 공기통을 수중 동굴 내에 배치하는 작업과
이미 사용되어 비어있는 공기통들을 회수하는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또한 SSF 구조대의 굴착 작업은 이제 민간 회사가 구덩이 주변을 보강하여 안정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 7일 목요일, 스위스 다이버팀은 오전 11시 40분에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길이 방향 780m 지점에 막힌 통로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다이버가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며 약 오후 6시쯤 수면으로 되돌아올 예정입니다. 굴착 작업은 땅굴 주변부 보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잔해물을 꺼내기 위해 윈치가 설치되었고 SSF 구조대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스위스 다이버팀은 수면으로 올라와 막힌 통로를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수중 산사태가 일어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수중 동굴 내부 가시거리는 약 1.5m 정도로 좋아졌지만 막힌 통로 주변은 여전히 가시거리가 약 30cm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780m 지점 통로의 구조는 깔때기 모양과 비슷하고 막힌 부분은 이 깔때기 바닥에 위치하는데 완전히 막혀 있진 않고 작은 틈이 수평으로 좁아지고 평평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이버가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하여 자칫 통과 도중 다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도 위험한 통로를 다이버가 통과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굴착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물을 제거하며 땅을 파고 있고 현재 마이너스 16m 수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10월 8일 금요일, SSF 구조대와 다이빙팀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논의한 끝에 780m 지점 막힌 통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번 다이빙은 영국 다이버팀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예정인 다이빙을 위해 사전 작업으로 감압 정지에 필요한 공기통들을 다시 배치하고 사용된 공기통들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다이빙에 추가된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780m 막힌 통로 지점에 위치 표시 비콘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비콘이 설치되면 지상에서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 780m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이는 드래고니에르의 현재까지 알려진 끝 지점인 길이 방향 1040m의 지상 위치를 훨씬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이 더 있는데 지상으로부터 마이너스 190m 깊이의 시추공이 개인 소유지 땅에 위치해 있으며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로 연결되는 에어포켓 혹은 건조 동굴에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는 아니었지만 시도해볼 법한 위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드릴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드래고니에르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연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영국 다이버팀은 780m 지점을 탐색하기 위한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780m 막힌 통로에 도착하여 우선 위치 표시 비콘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상의 인원들은 위치 표시 비콘의 신호를 보고 다이버팀이 막힌 통로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80m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바탕으로 지질학자, 지형학자, 숨은 지질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드래고니에르 수중 동굴의 에어포켓 혹은 건조 동굴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다이버팀은 이제 막힌 통로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위스 다이버팀이 분석한 대로 막힌 지점은 깔때기 구조와 유사했으며 바닥 쪽 아랫부분에 작은 틈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들은 이 작은 틈새로 가까이 다가가는 도중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작은 틈새 근처에 공기통이 보였기 때문인데 이것은 에릭의 공기통이었습니다. 구조 다이버들이 공기통을 배치하는 위치는 감압 정지가 필요한 길이 방향 약 400m 지점이었고 다이빙이 끝나고 새로운 다이빙을 계획하면서 사용한 공기통들을 회수하고 새로운 공기통들을 다시 배치하면서 그 수량도 일일이 체크하기 때문에 구조 다이버들의 공기통이 여기까지 떠밀려 올 순 없었습니다. 영국 다이버팀은 에릭의 공기통이 왜 여기에 있을까? 라는 의문을 뒤로한 채 우선 본인들의 임무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작은 틈새를 가까이 살펴보는데 다이버가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크기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다이버가 직접 통과할 수 있는지 시도해봤는데 등 뒤에 공기통이 작은 통로에 걸려서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공기통을 옆에 달고 다이빙하는 사이드 마운트 기술을 활용하면 이 작은 틈새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다이빙 때 시도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들은 수면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오후 5시 30분 영국 다이버팀은 수면으로 올라왔고 780m 막힌 통로 근처에서 에릭의 공기통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바로 이전 다이빙이었던 스위스 다이버팀이 다이빙을 했을 때는 없었던 공기통이 새롭게 발견되었던 것인데, 이는 에릭이 구조대의 주의를 끌만한 새로운 단서로 다 쓴 공기통을 막힌 통로까지 가져다 놓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에릭이 남긴 분명하고도 의심할 여지 없는 생존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공기통은 에릭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의 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희망이었습니다. 10월 10일 일요일 SSF 구조대가 진행 중인 굴착 작업은 어젯밤 위치 표시 비콘이 활성화된 후 드래곤이에르 수중 동굴의 에어포켓과 건조 동굴의 위치를 찾기 위해 청취 분석이 진행되며 잠시 중단되었다가 오늘 오전에 재개되었으며 현재 땅굴은 마이너스 21m를 넘어섰습니다만 아직 드래곤이에르와 연결되는 어떤 공동을 찾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치 표시 비콘 덕분에 드래곤이에르 780m 지점의 지상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위치를 바탕으로 지질학, 수문학 및 청취 분석을 통해 교차 검증하여 수중 동굴 지형을 정밀하게 재분석한 결과 지상에서 약 마이너스 200m에 위치한 드래곤이에르 에어포켓으로 연결되는 수직한 지상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접근하기 위해 지상에서 마이너스 200m를 뚫기 위한 시추 작업이 새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영국 다이버팀은 780m 지점 막힌 구역의 좁은 통로를 통과하기 위한 다이빙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다이빙은 잉글리시라는 다이빙 기술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공기통을 등 뒤에 다는 백마운트와 달리 측면에 공기통을 다는 사이드 마운트로 좁은 통로를 통과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 이들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는 데 성공한다면 길이 방향 약 1300m쯤에 위치한 에어포켓에서 구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에릭과 마침내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후 12시 스위스 다이버팀은 드래곤이에르 수중 동굴로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임무는 내일 예정인 영국 다이버팀의 다이빙 전 수중 동굴 안에 있는 공기통들을 회수하고 새롭게 배치하는 작업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임무는 에릭이 780m 지점으로 다시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기통, 생존 장비, 통신 장비 및 위치 추적 장비를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점으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오후 6시 스위스 다이버팀은 계획대로 임무를 마치고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길이 방향 780m 지점에 놓고 온 위치 표시 비콘은 약 24시간 동안 활성화되고 통신 장비도 두고 왔으므로 SSF 구조대는 길이 방향 780m 지점의 지상 위치로 즉시 이동하여 위치 표시 비콘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에릭이 이 장비들을 회수하여 에어포켓으로 이동하면 상호 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SF 구조대의 굴착 작업은 하루 종일 지속되어 현재 마이너스 26m 깊이에 도달했고, 이 깊이에서 폭발물을 활용한 안반 제거가 진행됐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그토록 찾았던 빈 공간이 작게나마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빈 공간에서 기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굴 네트워크에서 기류는 연속된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작은 빈 공간이 공동과 연결되고 이 공동이 드래곤이에르 수중 동굴과 연결될 수도 있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상에서 마이너스 200m 드래곤이에르 에어포켓으로 수직 갱도를 뚫는 시추 작업은 오전 12시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시추기의 기계적 문제로 인해 예상보다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굴착 작업에서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세 폭발물을 사용하여 여러 번 작업한 결과 SSF 구조대는 빈 공간을 뚫을 수 있었고, 이 공간은 실제로 공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SSF 구조대는 공동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단지 첫 번째 공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공동은 수직 낙하 구조,
높이는 약 20m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구조대원들이 바닥 부분에 가까워졌을 때 이 공동의 끝으로 예상했지만 바닥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공동은 약간 기울어져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구조로 높이 약 40m였으며 바닥 부분이 보였을 때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다시 밑으로 굽어져 수직으로 내려가는 세 번째 공동이었고 높이는 약 20m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세 개의 공동을 거쳐 약 마이너스 90m 지점까지 내려갔고 이 지점에서 새로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마이너스 200m에 위치한 에어포켓과 바로 연결하기 위한 수직 땅굴을 파는 시추 작업은 현재 약 마이너스 30m까지 진행되었고 속도를 점점 높이는 중입니다. 한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영국 다이버팀은 에릭을 구조하기 위한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길이 방향 780m 지점에 다다랐고 좁은 통로로 서서히 접근했습니다. 지난번 다이빙 때는 백마운트로 공기통이 등 뒤에 있어 좁은 통로에 걸렸지만 이번엔 사이드 마운트로 공기통을 옆에 달았기 때문에 좁은 통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천천히 좁은 통로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몸 전체가 좁은 통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점점 앞으로 나아갔는데 다행히도 좁은 통로가 이 이상으로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좁은 통로를 통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점차 커질 무렵 물이 점차 맑아지기 시작하며 수중 시야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마침내 이들의 시야에 좁은 통로 끝이 보였고 절대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다이버팀은 좁은 통로의 출구 근처를 간단히 탐색했는데 에릭의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에릭이 예상대로 에어포켓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길이 방향 약 1300m에 위치한 에어포켓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좁은 통로를 지나 약 150m 정도 다이빙을 해왔고 위치는 길이 방향 약 950m 지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중 동굴 통로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들 아래 약 5m 떨어진 위치에서 에릭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에어포켓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에릭이 이 위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이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릭의 시신을 수면으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두 명의 영국 다이버가 에릭의 시신을 좁은 통로까지 옮긴다고 해도 좁은 통로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만약 에릭의 시신이 좁은 통로에 끼어버린다면 뒤에 있던 영국 다이버 중 한 명은 통로가 시신에 가로막혀 완전히 갇혀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에릭의 시신을 수면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가장 중요한 다이브 컴퓨터를 에릭의 손목에서 회수해 수면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오후 7시 영국 다이버팀은 수면으로 상승하여 길이 방향 약 950m 지점에서 에릭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실을 에릭의 다이브 컴퓨터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릭의 가족, 동료들, 그리고 구조 작전에 투입된 모든 인원들과 프랑스 국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프리바스 검찰은 에릭의 시신을 회수하는 데 따르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전반적인 구조 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SSF 구조 다이버들과 스위스 다이버팀이 마지막 다이빙을 실시하여 현장에 남아있는 모든 공기통과 생존 장비들을 회수하였습니다. 10월 16일 토요일 프리바스 검찰은 에릭의 다이브 컴퓨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에릭은 10월 3일 다이빙을 시작한 지 5시간 20분 후에 질식 또는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릭은 길이 방향 1040m 넘어 에어포켓에 도달했고 되돌아오는 길에 780m 지점에서 통로가 막힌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위치에서 2시간 동안 통과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해내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그의 시신에 다른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SSF 구조대는 에릭 시신 회수를 위해 다시 굴착 작업을 진행했지만 끝내 드래곤이에르 수중 동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작은 부족으로 인해 시신 회수 작업은 1월 23일 최종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에릭의 아내와 14세 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상 세계 사건 사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